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과제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청약철회권하고요, 제조물 책임법, 요 두 가지 사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청약철회권. 자, 청약철회권은 할부나 또는 그런 다단계 판매 등 해가지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에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항공권 구매 후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면 100% 환불 받는다. 네, 요런 것도 청약 철회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 신청한 사례가 있다. 자, 그래서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자, 사실 원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 변심이라고 그래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원래 잘 안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할부로 샀다, 또는 이것을 뭐 다단계 이런 것을 통해서 샀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반품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반품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불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에서 옷을 사게 되면은 사이즈가 안 맞다든지, 만약에 막상 와봤는데 별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그 반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환불이나 또는 제품을 바꿔주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있죠. 아무튼 청약철회권에 대해서 참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볼게요. 아이폰을 팔에 올려두고 잠이 들었는데 폰이 심하게 가열되어 화상을 입어 제조 측에서 피해 보상을 해줬다. 자, 폰이 심하게 가열되는 원인을 누가 밝혀야 되느냐? 바로 제조 측에서 밝혀야 돼요. 어쨌건 내가 폰에다가 팔을 올려뒀는데 화상을 입었다. 결국 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보를 하면, 이것은 제조 측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얘가 아이폰을 통해서 팔에 화상을 입었는지 이제 그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케아 가구 우리가 많이 사죠. 그렇죠? 이런 이케아에 깔려 숨진 아동에게, 유족에게 500억 원을 배상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숨진 아동의 유족이 이케아를 상대로 이런 것을 이제 소송을 할 때, 이케아는, 그러니까 이 유족은 뭘 입증만 하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이케아 가구에 깔려 죽었다, 요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서랍장이 어떤 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구체적인 입증, 그러니까 물건의 결함 이런 것들은 모두 제조 측에서 책임하에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자, 우리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축과 부채입니다. 저축, 자,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 플러스 값일 경우에는 우리가 저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것이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부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서 소비를 제하고도 플러스 값이 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 돈이 세이브가 됐구나, 저축이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소비가 그만큼, 그러니까 소득보다 더 많기 때문에 뺐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을 뭐 해야 돼요? 빌려서 갚아야 돼. 그러니까 빌려서 이 소비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한다는 거죠. 즉 빚진다라는 것이죠. 빚이 되는 거죠. 빚.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보시면은 미래의 소득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얻을 소득을 현재의 소비를 위해 가져온다. 자, 이것을 우리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땡겨온다라고 그러죠. 그죠? 네. 뭐 4천만 땡겨달라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게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미래의 소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벌 돈, 언젠가는 우리가 손아귀에 들어온 돈, 이 돈을 지금을 위해서 미리 다른 사람이나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그만큼의 플러스 알파를 나중에
갚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부채가 되겠다. 자, 우리가요, 저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 저축은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을 불리는 용도가 바로 저축이었어요. 적금, 예금 이런 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뭐냐면 우리 목돈 모으기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율이 떨어져서지. 그치? 이율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율은 하락하지만 물가는 어때요? 갈수록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오르고 있죠. 즉 물가는 오르고 이율이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실질 구매력이라는 것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역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을 붓는 것이 맞다 아니다?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이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쌈짓돈 모으기에는 괜찮은 선택이지만 우리가 이 녀석을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다 없다? 못 불린다라는 얘기예요. 은행이 그만큼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율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비해 안정성이 있으나 이자로 인한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이나 이런 저축을 망설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이율로 인해서 저축만 고집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자산 관리라는 것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저축만 잘해도 자산 관리 어느 정도 됐었어요. 왜? 내 돈이 그만큼 잘 불어났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율은 낮아지는데 역으로 물가는 상승하게 되더라.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저축을 통해서 자산 불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그 1억에 대한 가치를 더욱 우리가 잘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저축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관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산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관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예금, 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투자라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 투자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적절하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남는 이득을 어떻게 하느냐? 배당해서 내가 그것을 이자로 받는 개념인 펀드 있죠. 펀드라든지 이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말하는 투자라고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 관리는 하는 것이 좋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주식과 투자 등의 방법, 펀드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이 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투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페이지 95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95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국민 경제적 투자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개인적 투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국민 경제적 투자는요,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자, 자본재가 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자본재라는 것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경제적 투자 또는 국민 경제적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재산을, 내 자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형태, 그런 것을 개인적 투자라고 그래요. 저축한 자금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개인적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재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본재.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토지 이외의 재화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토지는 자본재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재화로서 생산 도구, 설비,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자본재예요. 예. 그런데 뭐 빼고 토지를 빼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이라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되면 연식이 있다라 얘기를 하죠. 그죠? 연식이 오래됐다는 말을 하죠. 연식이 오래될수록 무엇이 적용되느냐? 감가상각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해요. 자, 그래서요. 2019년도 아반떼라는 차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아반떼를 각자 중고로 내놨어. 그때 이 두 개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한 1,700만원에 아반떼를 판다. 근데 2015년 아반떼는 아무리 비싸게 팔아봤자 1,400을 아마 넘길 수 없다.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여기서 벌어지는 300만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것에 의해서,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300만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벌어지는 게 몇 년 차예요? 4년 차이죠. 그죠? 4년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했을 때, 약 한 300만원 정도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아반떼라고 한다는 차는 똑같은데 2019년에 나온 차와 2015년에 나온 차가 사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무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1년이나 된 차고 얘는 5년이나 된 차인데 5년 동안 이 차에 대한 가치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동차 부품에도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이라는 게 붙으면서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아무리 깨끗하게 썼다 하더라도, 그쵸? 그 중고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중고 티가 4년만큼 더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을 뭐 해야 된다? 가치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토지를 제외한 자본재는 사용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가치가 감소합니다.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예전 기술이 얼마나 진보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이 감가상각을 도입해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세예요. 자, 자동차세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샀어. 그러면 그때 내는 자동차세는 2천만원에 대한 자동차세예요.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낼 때에는 2천만원이 아니라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적용되어서 가격이 내려간 금액으로 다시 자동차세를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동차세보다 내년 자동차세가 어떨까요? 싸지는 거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손상시켰어. 그럼 그 손상된 물건에 대해서 100%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 100% 금액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배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고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토지는 왜 빠지느냐? 자, 여러분,
토지는요, 다른 유형 자산이나 그런 자본재와는 다르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평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령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자리가요, 네? 그 자리가 내년에 되면 900만 원으로 무조건 떨어져요. 그럼 그 후년에는 800만 원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토지는 잘 안 떨어져요. 그쵸? 전체적으로, 버블이 좀 꺼졌을 때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흔히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떨어져요. 오르면 올랐지. 그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토지는요, 오래 놔둔다고 해서 썩는다든지 닳는다든지 또는 뭐 진부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용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가상각에서는 제외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근데 아파트는 달라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기술이 진부해지죠. 그 다음에 여러 해를 살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자체 가격은 떨어져요. 하지만 뭐는 안 떨어집니까? 아파트가 지어진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값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 토지값 때문에 그래요. 땅값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레버리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대출이죠. 그렇죠? 대출인데 레버리지 투자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출한 걸 가지고 투자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할 때 더 신중해지겠죠. 남의 돈 빌려서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많이 준비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되면요. 자, 빌렸기 때문에 일단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게 돼요? 시중에 풀렸죠. 시중에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자,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겠죠. 그렇죠? 왜냐? 그만큼 통화량이 늘은 만큼 뭐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하겠죠. 됐습니까? 빌린 돈으로 투자한다는 것은요. 국내 물가 상승의 압력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디레버리지라는 말은 반대말이에요. 기존에 내가 빚지고 있던 것을 뭐하는 거? 상환, 갚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대출금이 감소하고 내가 빌리고 있던 돈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통화량이 감소하면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덜 상승한다는 겁니다.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디레버리지 한다고 해서 절대 물가가 하락하진 않아요. 단 물가가 덜 상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성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투자라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가져다 줘요. 예, 투자에 대한 소득을 가져다 주는데,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돈을 부었던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떤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이런 투자의 위험으로서 작용하는가.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부도의 위험이 있어요. 자, 가령, 제가, 우리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다고 칠게요. 그런데 1억을 맡기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나 이제 우리은행에 갈 때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갑자기 이거는 최고급 원두로 탄 커피입니다. 한잔 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예? 오늘은 또 어떻게 돈을 맡기려고 오셨는지요? 아니면 돈을 빌리러 오셨는지요? 하면서 아주 VIP처럼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행이요. 갑자기 내일 딱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요.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은 파산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억을 다 못 받아요. 왜?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저한테 제가 맡기고 있는 1억을 다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자, 이제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은행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행에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했어요. 빚 엄청 졌어요. 근데 제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은행이 역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채무 불이행자야. 빨리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도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부도 위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여러분, 기업이 부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기업이 빚지고 있는, 또는 기업이 기업 대출을 통해서 빌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잘 안 돼서 빌리고 있는 돈을 뭘 못했을 때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때 기업은 부도 또는 파산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기업에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 기업이 나한테 투자했던 5천만 원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준다라는 거예요. 왜? 기업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위험이 있어요.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시장 가격 변동 위험. 자, 채권, 외환, 주식 이런 것들은요, 매일마다 가격이 변동해요. 환율의 영향도 받지만은 물가의 영향도 받고 있고요. 또한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면 기준금리 이런 거 있죠.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예전에 기준금리 얘기했죠? 금리의 변동을 온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가격이 변동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것은 있을 유자, 움직일 동자, 움직일 수 있는 성질.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돈 관련된 지금 우리 과목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유동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산에 있어요. 어떤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환금성이라고 그래요. 바꾸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 그러니까 그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돈으로 바꾸는데 온전히 못 바꿀 수 있을 위험이에요. 그 위험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자산 유동성, 두 번째는 자금 유동성이에요. 첫 번째 자산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땅 가격이 1억이에요. 근데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내놔도 사람들이 안 사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빨리 팔아야 돼. 그러면 1억에 내 1억짜리 땅을 빨리 팔려고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급매라고 그래요. 급하게 매매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매매 처분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이 살려고 그러는데 1억이 비싸니까 안 산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천에다가 급매를 내놨어.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느냐? 8천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500까지 불러. 근데 나는 급해. 그러면은 7,500에 팔아요. 그럼 나는 얼마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2,500만 원 손해보고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부동산 얘기를 했냐면은 자산 유동성 위험은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부동산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막 사진 않아요. 그쵸?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가격이 싸지지가 않죠. 그죠?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금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자산 유동성이 적어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우리 물건 사듯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할 때 또는 짧은 시간 안에 돈으로 바꿔야 되는 자산으로는 부동산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이제 자금 유동성으로 넘어갈게요. 자금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적기에 지급 책임을 이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 시기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돈이 좀 있어서 집을 한 채 샀어요. 근데 그 집은 제가 살고 있고 다른 집을 또 하나 샀어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됐지. 근데 제가 집을 두 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채 살고 나머지 한 채는 임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세를 줬지. 자, 전세를 줬어.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샀지만 내가 이 집을 온전히 사는 데에는 좀 부족해서 대출을 끌었어요. 대출을 합쳐서 샀단 말이야. 두 번째 집을.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A 집이 있고 B 집이 있어. 자, 원래 제가 제 돈으로 A란 집을 샀어요. 그런데 돈이 좀 남아서 투자나 또는 전세 주려고 B 집을 어떻게 했냐면 내 돈 더하기 대출을 끌어서 샀어. 근데 이 대출이 1억이야. 그래서 얘를 내가 A에다가는 내가 살고 B를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내놔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두 번째 집에 들어와서 빌려서 살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1억을 대신 내고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대출 1억을 빌렸지만 이 사람한테 1억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1억을 갚아버릴 수가 있죠, 그쵸? 물론 당연히 이제 이자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있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말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2년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갈래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세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맡긴 돈이야. 맡긴 돈. 보증금이란 말이죠.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돈을 돌려줘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1억을 내가 필요할 때 먼저 땡겨서 이 사람한테 뭐 했냐면 전세를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나간대. 그럼 이제 1억을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당장 1억을 줄 능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금 유동성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억을 내서 1억을 대출해서 이 사람한테 1억을 주고 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적기에 지급 책임을 이행하는데 자금이 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자금 유동성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 현금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어요. 자, 우리가 1,000만원어치 뭔가를 샀어요. 1,000만원어치 뭔가를 샀는데 이 당시에 1,000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것이 5년 뒤에 1,000만원은 얼마의 가치밖에 안 되느냐? 900만원의 가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1,000만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5년 뒤에는 뭐예요? 900만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100만원 까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난 100만원이 손해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네 가지의 위험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는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펀드라든가 펀드 투자라든가 또는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은 수익률을 챙겨주지만은 무엇에 약하다고 했냐면 리스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국채를 사는 거야. 근데 국채를 사는데, 자, 여기 이제 채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무엇이냐면 기업 채권이야. 기업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이라는 것이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나 지방정부 역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채권이 여러분들한테 더 안정적일까요? 정부의 국채가 된다는 거지. 왜냐? 정부는 망해도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근데 기업의 채권은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돈은 못 주죠.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런 펀드 주식처럼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대안일 뿐이에요. 네.
그렇지만 역시 예금이라고 해도 안전하지만 무엇은 보장해주지 않아요?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런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예금은 펀드 주식보다 왜 안정적이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를 보장해줘요. 최대 5천만 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억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시중은행이 문을 닫게 됐어. 그러면 제가 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까지 보장되니까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여러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나누어서 입금을 하시되 그 금액의 한도는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만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은행이 가령 망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5천만 원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방법. 자, 금융자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동성이 쉬워요. 물론 날마다 그 금액이 바뀌기는 하지만 부동산에 비해서는 돈으로 바꾸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보유하시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인플레이션 위험을 적게 받는 자산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아요. 가령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부동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적게 받아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땅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900만 원대로 떨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1,200만 원, 1,300만 원대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예,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더 올라가요, 가치가. 예, 그러니까 명목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치? 하지만 실제 가치는 이 1,000만 원에서 떨어지진 않겠지만 1,000만 원에서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일단 명목적인 가치는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가치는 오르든지 최소한도로 유지는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 8차시 과제물을 제가 지금 다루진 않았는데 8차시 과제물이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었죠.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이제 노령 대책, 그러니까 이제 노후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안전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수익성이라는 게, 세 번째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동성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환금성이라고 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라 얘기를 했고,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자산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격이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즉 고수익은 고위험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익이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달겨들었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싹 날리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안전성. 자, 여기서 말하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금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유지되는 성질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 때에는 실물자산까지 포함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예금, 국채 이런 경우는 사실 잘 까먹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투자나 이런 것을 할 때 계란을 한 곳에 모아두지 마라 라는 말을 해요. 즉 투자 이런 거 할 때에도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한 종목이라고 몰빵을 해서 잘 됐을 때에는 정말 대박 나거든요. 그런데 그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고수익을 생각하고 넣는 거잖아요. 즉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자산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예금, 어떤 것은 국채, 어떤 것은 주식 또는 펀드 또는 어떤 것은 뭐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라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한쪽이 잘못되어도 나머지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잃게 되는 자산의 양이 비교적 피해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계란한 곳에 모아두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자, 투자 원칙 외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세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세금 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세금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이자나 그런 배당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갈 때에는 15.4%를 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15.4%를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비과세예요. 비과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금융활동 그러니까 이제 펀드라든지 또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 2천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런 것들 또는 뭐 사업소득 이런 것들 있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이런 다른 소득과 플러스가 돼서 과세가 됩니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책이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 98페이지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 조금 발췌하고 좀 넣을 거 있으면 좀 더 넣고 그렇게 해서 한 거라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등교해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가 과제물은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은 10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